그만해. 저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놀란 별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너 뭐야 왜 그래? 아빠가 당황하며 무수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수년간 쌓인 모든 분노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이 단계 무슨 제사야? 저는 제사상을 혜태 다가갔습니다. 도우야 뭐 하는 거야? 엄마가 급히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제사상을 힘껏 밀어버렸습니다. 제사상이 뒤집어지면서 모든 음식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엄마가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갈비찜 나물 전, 과일들이 온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미쳤나? 이 자식이. 엄마, 아빠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도우야. 엄마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 보실 수 있으십니다. 혹시 영상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2월이 되면 우리 집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벽에 걸린 달력에서 할아버지 제사날이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날짜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엄마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 보입니다. 제사가 내일이구나. 엄마는 부엌에서 혼자 말을 중얼거리며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합니다. 6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구부정한 허리로 무거운 냄비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저렵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12월의 찬바람이 집안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엄마는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시장을 다녀와 큰 못다리를 부어 큰 구석에 내려놓았습니다. 제사 준비를 위한 장복이었습니다. 도무 엄마 덕미리 주문했지. 아빠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옵니다. 신문을 펼쳐 등채로 소파에 앉아있는 아빠는 장보기에 나간 엄마의 수고는 안중에도 없이 그저 제사 때 필요한 음식 체크만 하고 있습니다. 주문했어. 조금 비싸긴 하지만 넉넉히 주문했어. 엄마는 언제나 그렇듯 웃으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시장에서 떡 가격을 보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말입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도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집안을 울립니다. 탁탁탁탁탁탁탁탁탁. 엄마의 손등에는 오랜 세월 부엌 일을 하며 생긴 화상 자국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기름이 튀어 생긴 것, 뜨거운 냄비에 베인 것, 칼에 베인 것까지 각각의 상처마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습니다. 엄마, 내가 도와줄까? 저는 부엌 문 앞에 서서 물어봅니다. 괜찮아, 너는 내일이나 해. 엄마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피로감을 저는 놓치지 않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매년 반복되는 이 일들이 엄마를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빠가 전화를 걸어 고모들과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전처럼 준비할 거야. 동우 엄마가 다 할 테니까 천천히 와. 아빠의 목소리가 자신만만합니다. 마치 엄마가 모든 걸 해내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뜻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오시는데 천천히 오시라고 해. 엄마가 부엌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 고모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아빠의 표정을 보면 대충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탁탁탁탁 도마 소리가 더욱 빨라집니다. 엄마의 손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무와 당근을 썰고 고기를 다듬고 생선을 손질하는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머님이 더 뭐라고 하실까? 엄마가 혼자 말로 중얼거립니다. 87세 할머니는 여전히 며느린 엄마에게 엄격하게 그지없습니다. 제사 음식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간섭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지적하고 납니다. 저는 부엌 큰 구석에 앉아서
엄마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주피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꼬푸하게 모든 일을 감당하려는 엄마의 뒷모습이 숭고해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타깝기도 합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다니. 이런 일 하나 못해서 어떻게 며느린 노릇을 하겠니? 엄마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며느리의 의무, 며느리의 역할, 평생을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온 엄마에게는 이미 머리에 박힌 생각입니다.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겨울 햇살이 엄마의 회색 머리카락을 비춥니다. 언제부터인가 엄마의 머리에는 흰 머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며느리였던 시절의 검은 머리카락은 이제 기억 속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동우야, 너도 이제 30들이니까 곧 결혼해서 집안일 도와줄 며느리를 데려와야 해. 엄마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그런 생각하지 마. 며느리는 집안일 도우미가 아니. 제 말에 엄마는 잠시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봅니다. 그래도 집안에 여자 손이 있어야 이런 큰일들을 할 수 있지. 엄마의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30년 넘게 이런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다른 방식의 삶을 상상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아빠가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준비 어떻게 돼가? 아직 멀었어. 내일까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야. 엄마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납니다.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 사람이 적게 올 거야. 막내는 앞으로 참석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빠의 말에 엄마의 얼굴에 잠깐 안도의 표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도 음식은 충분히 준비해야지. 혹시나 더 올 수도 있고. 엄마는 여전히 완벽주의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누가 와도 몇 명이 와도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많이 밤이 깊어갈수록 부엌의 불빛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엄마는 여전히 내일 있을 제사를 위한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계속 부엌 쪽을 바라봅니다. 탁탁탁 도마 소리가 밤늦게까지 이어집니다. 간호가 이고하는 엄마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혹시 다쳤나 싶어 부엌 끌어달려가면 엄마는 그저 허리가 아파서 나온 소리라며 괜찮다고 손사래를 칩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고자. 내일 또 해도 돼.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미리 다 준비해 놔야 해. 엄마의 고집은 꺾이지 않습니다. 평생을 이런 방식으로 제사를 준비해온 엄마에게는 이미 몸에 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부엌에 불이 꺼집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싱크대를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내일이면 할머니와 고모들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엄마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수십 년 넘게 반복되어온 이 일상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이 복도를 빛습니다. 아마도 내일을 위해 머릿속으로 할 일들을 정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6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하려고 애쓰는 엄마의 모습이 안쓰럽기만 합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엄마가 과연 무사히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족들은 엄마의 수고를 얼마나 인정해 줄까요? 창밖고 보이는 겨울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내일에 대한 불안감만이 가득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시간이지만 올해는 왠지 더욱 무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제사 당일 아침 6시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잠이 깁니다. 엄마는 벌써 일어나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어 굽는 냄새가 너무 진동하는데 아빠의 목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옵니다. 제사 음식 준비하느라 새벽부터 고생하는 엄마에게 첫마디가 불평입니다. 미안 환풍기를 좀 더 세게 틀게.
엄마는 변명조의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빠의 큰 소리가 무서워 눈치를 보며 사는 모습이 마음 아픕니다. 저는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갑니다. 엄마는 낙치마를 두르고 여러 개의 팬에서 동시에 음식을 조리하고 있습니다. 고등어를 굽는 팬, 전을 부치는 팬, 나무를 볶는 팬까지 가스레인지 위가 전쟁터가 있습니다. 엄마 몇 시간 잤어? 3시간 정도. 괜찮다. 엄마의 눈가에는 진한 다크서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2시에 잤으니 실제로는 4시간 정도 잤을 텐데 그마저도 숙면을 취했을 리 없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내가 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져. 엄마는 여전히 혼자서 모든 걸 해내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속이 답답해집니다. 오후 2시쯤 첫 번째 고모가 도착합니다. 큰 고모는 들어오자마자 거실을 둘러보며 품평을 시작합니다. 올해는 준비가 좀 늦은 것 같네. 인사도 제대로 하기 전에 나오는 첫맛입니다. 아니에요. 거의 다 준비됐어요. 엄마가 부엌에서 급히 나와 인사를 합니다. 손에는 아직 국자를 들고 있습니다. 엄마는 언제 오시나 큰 고모가 묻습니다. 어머님은 4시쯤 둘째 고모하고 같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엄마의 대답에 큰 고모는 고개만 끄덕이고 소파에 앉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말은 일절 없습니다. 4시 정각 할머니와 둘째 고모가 함께 도착합니다. 87세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계시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인수가 어디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립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엄마가 부엌에서 뛰어나와 할머니께 인사를 드립니다. 음식 준비는 다 됐지? 네, 거의 다 준비됐어요. 거의가 뭐야? 다 된 거야? 안 된 거야? 할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엄마는 당황합니다. 아, 안에 다 됐어요. 그럼 어서 상차. 곧 저녁 먹을 시간이잖아. 할머니의 지시가 떨어지자 엄마는 다시 부엌으로 향합니다. 저는 엄마를 도와주려고 따라갑니다. 너는 고모들하고 앉아 있어. 엄마가 저를 말립니다. 엄마 혼자서 언제 다 해. 금방에 걱정 마. 하지만 제 사상에 올릴 음식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밥, 국, 나물 5가지, 생선 3가지, 고기 2가지, 전 여러 가지, 과일, 떡까지 혼자서 나르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밥이 좀 되직한 것 같은데 할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와서 말합니다. 아, 그래요? 다시 할까요? 다시 하면 언제 제사 지내? 그냥 먹자. 네, 알겠어요. 엄마의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제사 준비를 해왔지만 여전히 할머니 앞에서는 초보 며느리가 됩니다. 셋째 고모가 마지막으로 도착합니다. 셋째 고모는 들어오자마자 부엌 상황을 살펴봅니다. 언니, 올해는 음식이 점점은 것 같지 않아? 그래, 작년하고 똑같이 준비했는데 엄마가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작년에 나물이 몇 가지였지? 5가지 아니었나? 올해도 5가지야.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무. 아, 맞네. 그럼 고기는 불고기하고 갈비찜 준비했어. 갈비찜 양이 좀 적어 보이는데 이따 남편이랑 애들 오면 배고파서 많이 먹을 텐데. 셋째 고모의 이적이 엄마는 또다시 당황합니다. 더 만들까?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하자. 마치 큰 양보라도 해주는 듯한 셋째 고모의 말투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도모야, 상 옮기는 거 도와줘. 엄마가 저를 부릅니다. 저는 무거운 제 사음식들을 거실로 나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고모들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서 수다만 떨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 때 막내 며느리가 너무 건방지더라.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 우리 대하고는 완전히 달라. 2개. 우리 대하고는 완전히 달라. 2개. 우리 대하고는 완전히 달라. 2개. 우리 대하고는 완전히 달라. 2개.
우리 대하고는 완전히 달라. 두 개. 정작 지금 고생하고 있는 엄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인수가 숟가락햇을 맞아 할머니가 다시 체크합니다. 세어 볼게요. 하나, 둘, 셋. 엄마가 숟가락을 하나씩 세어 봅니다. 12개면 맞겠네. 그런데 젓가락도 10 이상 있어요. 접시는 깨진 거 없지? 네, 다 확인했어요. 할머니의 세세한 체크가 계속됩니다. 엄마는 하나하나 대답하느라 바쁩니다. 아빠 좀 도와줘. 저는 아빠에게 말합니다. 남자가 부엌 일에 뭘 끼어들어 아빠는 TV를 보며 대답합니다. 그럼 적어도 상 옮기는 거라도 도와줘. 엄마랑 둘이 해. 아빠의 고집스러운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습니다. 드디어 제사상 차리기가 시작됩니다. 엄마는 혼자서 모든 음식을 정확한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할머니는 옆에서 지켜보며 하나하나 지시합니다. 생선 머리가 동쪽을 향해야지. 네, 알겠어요. 과일은 홀수로 놔야 해. 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왼쪽부터 대추, 밤, 배, 사과 순서로. 할머니의 지시에 엄마는 과일을 다시 배열합니다. 고모들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건 좀 오른쪽으로 같은 말만 할 뿐 직접 나서서 도와주진 않습니다. 옳게 물 좀 갖다 줘. 큰 고모가 말합니다. 네, 잠깐만요. 엄마가 부엌으로 달려가서 물을 가져옵니다. 나는 커피 믹스. 아빠가 큰 고모 옆에서 말합니다. 엄마는 하도 부엌을 왔다 갔다 하며 물이랑 커피를 나르고 있습니다. 제사상 차리는 것도 해야 하고 고모들 시중도 들어야 합니다. 엄마, 내가 갖다 줄게. 괜찮아, 금방이야. 엄마는 여전히 혼자서 모든 걸 해내려고 합니다. 동호 엄마, 제기는 어디 있어? 아빠가 묻습니다. 찬장 위에 있어. 안 보이는데 제일 위쪽 안에 있다고. 엄마가 대답하지만 아빠는 찾지 못합니다. 없는데 결국 엄마가 직접 가서 제기를 꺼내줍니다. 키가 작은 엄마는 의자에 올라가서 간신히 재질 꺼냅니다. 조심해 엄마. 저는 엄마를 붙잡아 줍니다. 괜찮다. 엄마는 무거운 제기를 들고 거실로 향합니다. 드디어 제사상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엄마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한 결과입니다. 수고했어. 아빠가 간단히 말합니다. 올해도 잘 차렸네. 할머니가 평가합니다. 고생했어. 언니, 고모들도 형식적인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심으로 엄마의 수고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제사상 차리는 걸 마칠 때쯤 고모부들이 퇴근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갑자기 이놈들이 늘어나자 집이 북적부적해졌습니다. 큰 상을 여러 개 펴서 많은 이놈들이 저녁을 먹을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저녁 먹을 준비도 거의 엄마와 제가 했습니다. 고모들과 고모부들은 앉아서 수다 떨기 바빴습니다. 제가 열심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고모들이 동호는 진짜 착하다. 엄마도 잘 도와주고 이렇게 한마디씩 하지만 기분이 쏙 좋지는 않았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제사를 시작하려는 순간 할머니가 제사상을 자세히 살펴보시다니 고개를 겨우 뚱합니다. 잠깐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할머니의 말을 모든 가족들의 시선이 제사상으로 집중됩니다. 엄마는 긴단한 표정으로 제사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미가, 약과가 없네. 할머니가 지적하시죠.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아, 맞아요. 약과를 엄마가 당황하며 마이크 틀 흐립니다. 그 순간 아빠가 갑자기 큰 소리를 냅니다. 아, 이거 하나 제대로 확인을 못해. 매년 하는 일인데. 아직도 이런 실수를 해. 아빠의 익소리가 집안을 울립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엄마를 향한 과도한 화입니다. 어쩌지? 지금 당장 사올게.
엄마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언제 가서 사옥에 제사 시작하려는데 매년 똑같은 실수만 반복하고 아빠의 화가 점점 커집니다. 할머니도 깊은 한숨을 쉬며 날카롭게 말합니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이런 걸 일일이 확인해야 하니 제사상 하나 제대로 못 차리는 며느리 때문에 힘들다 정말. 어머니 죄송해요. 엄마가 다시 사과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큰 고모가 혀를 차며 신랄하게 공격합니다. 옳게 몇 년째 하는 건데 아직도 제사상 구성을 모두 해왔어. 울아버지 약과 좋아하시는데 못 먹어서 어째 언니가 나이 먹긴 했나 보다. 매년 실수하는 것 보면 둘째 구모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셋째 구모는 제일 악랄했습니다. 아휴, 오빠가 같이 사는데 고생이 많겠네. 뒤에서 있던 큰 고모부까지 비웃듯 말합니다. 오늘 아내 제사 지내는 것 맞죠? 할머니가 다시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20년을 가르쳐 줬는데도 이 모양이니 큰 고모가 숨을 크게 내쉬며 말합니다. 그냥 해야지 뭐 어쩌겠어. 온 가족이 엄마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쏟아냅니다. 마치 엄마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모든 시선이 엄마에게 집중됩니다. 10여 명의 가족들이 한 사람을 향해 집중 공격을 하는 참혹한 장면입니다. 엄마는 고개를 더욱 깊숙이 숙이고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62세의 나이에 온 가족 앞에서 집단적으로 질타를 받으며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참혹해 보입니다. 마치 범죄자가 재판을 받는 것처럼 혼자서 모든 비난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할머니의 마지막 한마디가 엄마의 어깨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됐다는 그냥 뒤에서 신난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타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한 엄마를 향한 이런 집단적 비난이 과연 옳은 건지 제 눈빛이 점점 붉어지고 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지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너무하다. 약과 하나 깜빡한 걸로 이렇게 사람을 몰아세우다니. 제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첫 번째 절을 올리는 동안에도 가족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절이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 엄마는 제사상을 정리하며 또다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아이고, 저거 봐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 큰 구무가 중얼거리입니다. 사회생활도 안 해보고 나이만 먹어서 그렇지. 뭐 둘째 구무도 따라합니다. 엄마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멀게 바쁘게 움직여 신경 쓰이기에 아빠까지 비하냐고 옵니다. 정리 좀 하느라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두 번째 절을 올리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더욱 무겁습니다. 가족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합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그동안 쌓인 모든 분노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만해. 저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너 뭐야? 왜 그래? 아빠가 당황하며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수년간 쌓인 모든 분노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이딴 게 무슨 제사야? 저는 제사상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동호야 뭐 하는 거야? 엄마가 급히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제사상을 힘껏 밀어버렸습니다. 제사상이 뒤집어지면서 모든 음식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엄마가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갈비찜 짬을 전 과일들이 온 바닥에 뒤인 그렸습니다. 아,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미쳤나? 이 자식이. 아빠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동호야. 엄마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온 집안이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고모들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고 고모부들은 어한이 벙벙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생을 이런 식으로 엄마를 괴롭혔으면 이제 그만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야, 약과 하나 깜빡했다고 온 가족이 달려들어서 한 사람을 이렇게 몰아세우는 게 정상이야? 이게 가족이 제사상이 뒤어진 참혹한 광경 앞에서 그동안 억눌려왔던 저의 모든 분노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빠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주먹이 불꽃 휘어져 있습니다. 동호 아빠 진정의 엄마가 급히 아빠를 말립니다. 진정하라고. 이놈이 지금 제사상을 뒤어왔는데 진정하라고. 아빠의 목소리가 집안을 진동시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뒹구는 음식들을 바라보며 울먹이십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엄마 괜찮아? 고모가 급히 할머니를 부축합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조상님께 어떻게 면목을 세우라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습니다. 고모들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제사상을 뒤엎다니. 고모부들은 어안이 벅벅해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일의 심각성도 알고 있습니다. 동호야, 어서 죄송하다고 해. 엄마가 저를 재촉합니다. 죄송은 무슨 얼어 죽을? 이런 놈은 집에서 쫓아내야 해. 아빠가 소리칩니다. 당신들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외칩니다. 엄마가 이 집중으로 밖에 안 보여. 동호야, 그만해. 엄마가 제발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그만하긴 뭘 그만해? 약과 하나 깜빡했다고 온 가족이 달려들어서 모욕 주는 게 정상이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혼자 모든 걸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뒤정리하고, 그런데 실수 한 번 했다고. 60놈은 어른을 이렇게 몰아세운다고. 이게 종아니면 뭐야? 아빠가 저에게 다가와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 지금 정신이 나간 거야? 어른들한테 되들어? 되드는 게 아니야. 사실을 말하는 거야. 저는 아빠의 손을 뿌리치며 외칩니다. 엄마도 사람이야. 기계가 아니라고. 그동안 명절이며 제사며 군말 없이 혼자서 다 해왔는데 며느리 이가 한 명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십니다. 이 망할놈이 장손이라고 오냐 오냐 해줬더니 말을. 할머니도 적당히 하세요. 저는 할머니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할머니가 하도 시집살이 시켜서 엄마가 할머니보다 몸이 더 안 좋아요. 동호야, 엄마가 제 팔을 잡습니다. 왜 나를 말려? 왜 항상 참기만 해? 저는 엄마를 바라보며 울분을 토합니다. 몇십 년을 혼자 감당하면서 왜 한 번도 화내지 않아? 왜 항상 죄송하다고만 해?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동호야, 그냥 그런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엄마도 사람이야. 화낼 권리가 있고 쉴 권리가 있고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큰 구모가 분노로 떨며 말합니다. 네가 진짜 미쳤구나. 다 제 탓이에요. 동호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엄마가 고모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뭐라고 하지 말라고. 이런 일을 저지르고 둘째 고모도 화를 냅니다. 조상님 제사상을 뒤엎는 애를 어떻게 감싸? 저는 고모들을 바라봅니다. 내가 당신들 엄마 괴롭혔던 만큼 똑같이 돌려줄 테니까 두고 봐. 이놈이 보자 하니까 아빠가 다시 저에게 다가오더니 뺨을 3개 때렸습니다. 철수, 저는 맞아서 생기는 아픔보다 아빠가 항상 엄마와 나보다는 고모들 편이라는 사실이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소리쳤습니다. 진짜 양반들도 제사상은 간소하게 차린다는데 우리 집구석은 무슨 대단한 가문이길래 이렇게 엄마를 갈아놓으면서 대년 제사상을 차리는 건데. 다 고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아빠 욕심하냐? 그렇게 제사상 성대하게 하고 싶으면 앞으로 아빠 혼자 다 해. 저는 아빠에게 맺힌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든 적은 태어나서 처음이라 아빠도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분위기가 수습이 안 되자 할머니와 고모 가족들은 조용히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엄마는 이 와중에 바닥에 앉아서 흩어진 음식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뭐해? 그냥 놔둬. 아빠가 신경질적으로 엄마를 말립니다. 아니야, 치워야 해. 더러워져. 엄마는 울면서 음식들을 줍습니다. 저는 엄마의 이런 모습을 보며 더욱 참담해집니다. 엄마 왜 또 그래? 왜 또 혼자 치우려고 해? 그럼 누가 치워? 내가 없었으니까 내가 치울게. 저도 바닥에 앉아서 엄마와 함께 음식을 줍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저와 엄마를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둘 다 일어나. 내가 치울게. 아니야, 내가 할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그만해. 제발 혼자 감당하지 마. 저는 엄마의 손을 꽉 잡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했어.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해야 해. 저는 엄마를 바라보며 간절히 말합니다. 엄마도 한 번쯤은 화내도 돼, 억울하다고 말해도 돼. 엄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봅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합니다. 동호야, 엄마는 괜찮아, 괜찮지 않아. 저는 소리칩니다. 엄마가 괜찮다고 말하는 건 정말로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게 습관이 된 거야. 엄마가 잠시 말을 멈춥니다. 아빠 식구들만 모이면 항상 미안하다고, 괜찮다고, 죄송하다고 그런 말만 했잖아. 저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정말로 괜찮아 땐 아까 그렇게 위축될 이유가 없어. 엄마, 이제까지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 자신을 위해서 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 엄마가 말문이 막힙니다. 수십 번의 명절과 제사 지내면서 고맙다는 말은 들어봤어. 저의 말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항상 당연한 일이라고, 며느리니까 해야 할 일이라고 그런 말만 들었잖아. 바닥에 흩어졌던 음식들은 치워졌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무거운 긴장감이 맴돈입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남은 설거지를 하고 있고 아빠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며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한참 후 아빠가 무거운 한숨을 쉬며 입으로입니다. 동호야, 이리 와서 앉아. 저는 아빠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감지합니다. 분노도 아니고 질책도 아닌 그저 지친 아버지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묻습니다. 그냥 얘기 좀 하자. 아빠가 소파 옆자리를 두드립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아빠 옆에 앉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몸은 긴장한 상태입니다. 아빠는 한동안 말없이 앞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내가 오늘 한 일은 분명히 잘못됐다. 아빠, 제가 반박하려 하자 아빠가 손을 들어 말을 멈춥니다. 끝까지 들어 제사상을 뒤엎은 건 분명히 잘못이야. 그건 내가 인정해야 해. 저는 입을 다무보고 아빠의 말을 기다립니다. 아빠가 잠시 말을 멈춥니다. 하지만 내가 왜 그랬는지는 이제 알 것 같. 아빠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아빠가 중얼거리입니다. 그동안 난 뭘 했을까? 저는 조용히 아빠의 말을 듣습니다. 네, 엄마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제사 준비하는 거,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 아빠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며느리니까 아니니까 그래야 하는 거라고. 아빠 미안하다. 동호야, 아빠가 갑자기 고개를 숙입니다. 내가 오늘 그렇게 화낸 일을 이제야 알겠어. 우리가 내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야 보이네. 저는 아빠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봅니다. 평생 가장으로서
권위적이고 강했던 아빠가 이렇게 무너져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약과 하나 깜빡한 걸로 정말 너무했구나. 아빠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빠 집안이 아니, 내가 너무했어.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멈춘다. 엄마가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할머니와 고모들한테 시달리는 거 몰랐어? 저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몰랐다기보다는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 아빠가 솔직하게 답합니다. 편했거든. 내 엄마가 알아서 참고 버텨주니까 나는 그냥 고모들 편만 들면 됐어. 아빠의 고백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 됩니다. 고마워한 적도 별로 없었지? 그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정말 바보 같았네. 아빠가 깊은 한숨을 쉽니다. 오늘 내가 소리치는 거 들으면서 깨달았어. 그동안 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때 엄마가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들어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눈물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동우 엄마, 이리 와서 앉아. 아빠가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가 조심스럽게 우리 앞에 앉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엄마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갑자기. 왜 그래? 엄마가 당황합니다. 정말 미안해. 아빠의 목소리가 떨리입니다. 당신이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동안 나는 뭘 했나? 정말 바보 같았어. 엄마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힙니다. 괜찮아. 그냥 그런 거였어. 괜찮지 않아. 아빠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동우 말이 맞아. 당신은 항상 괜찮다고만 하지. 진짜 마음은 말 한 적이 없어. 엄마가 고개를 숙입니다. 정말 괜찮아.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선택. 아빠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선택할 수 있었어. 다른 선택지가 있었어. 엄마가 말문이 막힙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다른 선택지를 준 적이 있나? 아빠의 질문에 엄마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부모님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빠, 이제 나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제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늦었지만 바꿀 수 있어. 아빠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바꿔야지. 이제부터라도. 아빠가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무언가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아빠가 손에 제기들을 들고 나옵니다. 이거 다 치울 거야. 엄마가 놀란별 정으로 아빠를 바라봅니다. 제기들 다 차분할 거야. 아빠의 말에 엄마와 저는 모두 충격을 받습니다. 왜 갑자기? 엄마가 당황하며 묻습니다. 이런 식의 제사는 이제 그만이야. 아빠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 혼자 모든 독을 감당하게 만든 이 방식은 이제 그만할게. 그럼 제사는 어떻게 해? 엄마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막내한테 연락해 볼 거야. 소요. 아빠의 말에 저와 엄마가 동시에 놀랍니다. 막내고 엄마가 대묻습니다. 기독교 신자야. 아마 이런 상황을 이해해 줄 거야. 아빠가 설명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조사님을 기리는 다른 방식이 있을 거야. 막내고 모는 아빠의 막내, 여동생으로 절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기독교인이라 전통적인 제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가족들과의 관계는 좋았습니다. 고모가 도와주실까? 저는 의구심을 표합니다. 도와줄 거야. 무엇보다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아빠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전통적인 제사는 아니더라도 조사님을 기리고 가족이 모이는 시간은 만들 수 있어. 엄마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입니다. 다른 가족들이 뭐라고 할까? 그건 내가 감당할게. 아빠가 엄마의 손을 잡습니다. 이제까지 당신이 혼자 감당했으니까 이번엔 나도 노력해 볼게.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정말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무엇보다 당신이 편해지는 게 중요해. 아빠가 엄마를 안아줍니다. 저는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감동받습니다. 결혼 생활 이후 처음으로
진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맙다 아빠가 저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뭐가? 내가 오늘 그렇게 화내지 않았다면 나는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야. 아빠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물론 제 사상을 뒤엎은 건 잘못이야. 그건 사과해야 해.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내가 엄마를 지키려고 한 마음은 고마워. 아빠가 제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이때 아빠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아빠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아, 미정아. 아빠가 저와 엄마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습니다. 오늘 일 때문에 연락하는 거야? 내가 들었구나. 전화 너머로 막내 고모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엄마가 제사하다가 난리 났었다고 들었는데.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 시간이 있을 때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 언제든지 내일 오후에 시간 비워놓을게. 고마워. 그리고 미안하지만 앞으로 제사 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집니다. 오빠 무슨 일인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당연히 도와줄게. 가족이잖아. 막내 고모의 따뜻한 목소리에 아빠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정말 고마워. 내일 자세히 얘기할게. 응, 그래. 그리고 오빠, 가족이 가장 중요한 거야. 형식보다는 막내 고모의 말에 아빠가 크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전화를 끊고 아빠가 우리를 바라봅니다. 내일 막내 만나서 상의해 볼 거야. 새로운 방식을 찾아보자. 엄마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전통을 이렇게 바꿔도 전통도 중요하지만 이제 가족이 더 중요해. 아빠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조사님도 후손들이 서로 미워하면서 제사 지내는 것보다 사랑하면서 기리는 걸 더 좋아하실 거야. 저는 아빠의 이런 변화가 놀랍습니다. 평생 전통을 중시했던 아빠가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저는 궁금합니다. 우선 내일 고모와 항의해보고 다른 가족들한테도 설명할 거야. 아빠가 계획을 말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바꿔야 할 때야. 엄마가 여전히 걱정스러워합니다. 다른 분들이 이해해 주실까? 이해 못 해주면 어쩔 수 없어. 아빠가 의외로 단호합니다.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이제는 당신이 편한 게 우선이야. 이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집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갈등과 오해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변화의 시작점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빠가 제기들을 다시 바라봅니다. 이제 정말 이별할 때가 됐네. 그리고 저와 엄마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합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아빠는 막내 고모와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저와 엄마는 집에서 기다리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2시간 후 아빠가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엄마가 급히 물었습니다. 막내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어. 아빠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하더라.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면서 기독교식으로 조상을 기리는 방법을 제안해줬어. 아빠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추도의 배형식으로 하되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조상님들의 좋은 기억을 나누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갖는 거야. 음식은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간단하게 밥만 먹는 음식으로 준비하되 모든 가족이 함께 준비하기로 했어. 한 사람이 전담하는 게 아니라 아빠의 말에 엄마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고모들이 반대할 텐데 엄마가 여전히 걱정했습니다. 내가 설득할 거야. 아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 저녁 아빠는 큰 고모부터 시작해서 할머니까지 차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나야 제사 방식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전화 너머로 큰 고모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갑자기 왜 어제 일 때문에 많이 생각해봤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판수야 미쳤어? 조상님, 제사를 어떻게 받고. 큰 고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형식은 바뀌어도 마음은 똑같아. 오히려 더 진정성 있게 조상님을 기를 수 있을 거야. 절대 안 돼. 그런 식으로 하면 엄마가 화날 거야. 큰 고모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나 한 번만 해보자. 정 안 되면 다시 원래대로 하고 안 된다고 했잖아. 큰 고모가 화를 냈지만 아빠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둘째 고모와 셋째 고모에게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더욱 격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제사를 기독교식으로 한다고 어머니 형식만 바뀌는 거예요. 마음은 똑같아요. 마음이 똑같기는 제사상도 없이 이체 제사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전화를 걸어서 설득했습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정말 한 번만. 그래도 안 되면 제가 뭐든 책임질게요. 아빠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가족들이 하나씩 마지막에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 번만이야. 이상하면 바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큰 고모가 조금으로 동의했습니다. 집에 무슨 일 생기면 너 책임져야 해. 할머니도 마지막에 승낙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첫 번째 기독교식 추도의 배가 열렸습니다. 막내 고모가 진행을 맡았고 모든 가족이 조사님들의 좋은 기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놀랍게도 분위기는 전통 대사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한 명이 모든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엄마도 처음으로 바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시아버님이 제가 처음 시집왔을 때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긴장한 저에게 괜찮다고 천천히 배우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죠. 엄마의 말에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음식을 나누는 시간도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모든 가족이 조금씩 음식을 준비해 와서 함께 나눠왔습니다. 난 기독교인도 아닌데 기도라니 큰 고모가 중얼거렸습니다. 마님 아빠가 왔다가 차려진 상이 없어서 못 먹고 그냥 가셨으면 어떡하지? 둘째 고모도 중얼거렸습니다. 역시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2달 후 둘째 고모 아들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 고모들의 태도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요즘 속 시원하지 큰 고모가 엄마에게 비꼬듯 말했습니다. 언니, 제사도 안 지내니까 편하겠네. 둘째 고모도 따라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엄마가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언니나 아직도 시대 제사하는데 부러워. 셋째 고모까지 가세했습니다. 고모들의 비아니한 거림에 엄마는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모들 그만하세요. 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아니한 거리세요? 동호야, 엄마가 제발하는 표정으로 저를 말렸습니다. 안 돼요. 엄마, 이런 말 들으면서 참을 이유 없어요. 저는 고모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사 방식이 바뀐 게 그렇게 문제라면 다시 전통식으로 할 테니까 앞으로 고모들이 직접 와서 하세요. 엄마 혼자 했던 거니까 세 분에서 사이좋게 하시면 편하고 좋겠네요. 고모들이 마문이 막혔습니다. 이때 아아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빠 고모들이 엄마한테 비아니한 거래. 이럴 때 아빠가 엄마를 보호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아빠에게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당황했습니다. 아는 몰랐어, 몰랐다고 하지 마. 지금이라도 고모들한테 뭐라고 좀 해. 제 말에 아빠가 고모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만해. 아니, 내가 뭘 큰 고모가 항의하려 했지만 아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호 엄마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인데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아빠의 변한 모습에 고모들도 놀랐습니다. 앞으로는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 하지 마. 나 화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아빠의 말에 고모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고모들한테 기죽지 마, 쉽지 않아, 동호야. 습관이 습관이라도 바꿔야 해. 고모들이 잘난 것도 없는데 엄마가 왜 항상 음치러들어? 저는 계속해서 엄마를 격려했습니다. 엄마는 절대 무시받을 위치가 아니야. 당당하게 행동해. 하지만 엄마의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몸의 뱀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저는 엄마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고모들이 엄마에게 부당한 말을 할 때마다 제가 나서서 막았습니다. 고모는 그런 식으로 말하시면 안 돼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는 고모들이 제게 벌을 덮다고 반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아빠도 점점 적극적으로 엄마를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우 말이 맞네. 그런 말은 하지 마. 아빠의 변화된 모습에 엄마도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죠? 엄마가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모들은 이런 변화에 당황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함부로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의 역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았고 아빠는 적극적으로 엄마를 지지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보호하는 든든한 아들 역할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온라인 최근에 커머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사업이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만에 저희 회사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스타트업이 되었습니다. 매출이 급증하고 직원 수도 1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소식이 가족들에게 알려지자 고모들의 태도가 180도 바바꿨습니다. 동우야 정말 대단하다. 큰 고모가 갑자기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재진이가 취업이 어려운데 혹시 내 회사에서 일할 수 없을까? 둘째 고모도 자존심을 버리고 부붙했습니다. 동우야 고모가 부탁이 있어. 수경이 좀 봐줄 수 있어? 셋째 고모까지 저에게 접근했습니다. 평소에 저와 엄마를 무시하던 고모들이 갑자기 저 자세로 나오는 모습이 아이러니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고모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저는 일부러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고모들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촌들을 회사에 입사시키긴 했지만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 부서에 배치했습니다. 고객 컴플레인 처리팀, 야근이 많은 물류팀, 실적 압박이 심한 영업팀 등이었습니다. 그 벼도 시장 평균보다 조금 낮게 책정했습니다. 동호야, 재진이가 일은 힘들고 월급이 점점 큰 것 같다고 하는데 큰 고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신입사원이라서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눈에 차별한다고 생각되면 안 되거든요. 경력이 쌓이면 확실하게 올려드릴게요. 저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수경이가 야근을 너무 많이 한다는데 둘째 고모도 불만을 표했습니다. 요즘 바쁜 시기라서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저는 미안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만족했습니다. 그동안 엄마를 괴롭혔던 것에 대한 정당한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촌들은 회사에서 힘들어했지만 요즘 취춘난 때문에 쉽게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동호야, 일이 너무 힘들다. 다른 부서로 좀 옮겨주면 안 될까? 큰 고모 아들 재진이 형이 저에게 직접 부탁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곧 좋아질 거야. 조금만 참아. 저는 격려하는 척했지만 부서 이동은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고모들도 점점 눈치를 채지만 저에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녀들의 일자리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동호야, 정말 고마워. 우리 애들 잘 봐줘서 고모들은 억지로라도 감사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물론 엄마한테도 함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꽤 통쾌했습니다. 그동안 약자였던 엄마와 제가 이제는 갑의 위치에 선 것이었습니다. 엄마도 이런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동호야, 너 노시모 고모들한테 복수하는 거야?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동안 엄마를 괴롭힌 될 거야. 동호야, 엄마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복수는 좋지 않아. 나중에 다 돌아와. 왜 고모들이 엄마한테 한 걸 생각해봐. 아직 한참 모자라. 그래도 가족인데 엄마의 말에 저는 반박했습니다. 가족이연 더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고모들이 엄마를 가족으로 되었어?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고모들이 엄마를 제대로 대하게 만들 거야. 그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해.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실제로 고모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엄마에게 함부로 말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저와 엄마에게 아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인수걸리 요즘 정말 좋아 보여. 동호 덕분에 우리 집안이 빛이 나네. 언니도 참 복이 있어. 아들을 이렇게 잘 키웠으니까 결혼하고 처음으로 엄마는 가족들로부터 존중받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변화가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해 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제 당당하게 행동해.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죽을 필요 없어. 응, 그래야겠네. 엄마도 점점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역시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동호야,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아빠보다 훨씬 낫다. 뭘 이 정도 가지고 저는 뿌듯했습니다. 그동안 약자였던 우리 가족이 이제는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된 것이 비록 복수라는 수단을 사용했지만 결과적으로 가족의 균형이 바로 잡힌 것 같았습니다. 제사상을 뒤에 섰던 그날부터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낸 것이 사업이 궤도에 오른 지 3년이 지나면서 저희 회사는 업계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직원 수는 100명을 넘어서고 매출은 매년 2배씩 성장했습니다. 성공이 가져다 준 것은 단순히 돈이나 명예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모든 것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엄마를 대하는 태도는 그 전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언니, 오늘 정말 예뻐 보여. 언니는 정말 복이 많아. 아들을 이렇게 잘 키워서 우리도 언니처럼 자식 교육을 했어야 하는데.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엄마가 더 이상 모욕당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가을날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급히 모셔갔지만 90세의 고령이라 회외기 쉽지 않았습니다. 4줄 중이신데 연세를 고려하면 의사 선생님의 말에 가족들은 모두 침통해졌습니다.
한 달간의 투병 끝에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몇 년 만에 온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올케 어머니 임종 때까지 정말 고생 많았어. 큰 고모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쉴 때까지 돌봐봐줘. 정말 고마워. 둘째 고모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장례는 기독교식으로 치러졌습니다. 막내 고모가 주도했고 모든 가족이 협력했습니다. 엄마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엄마도 이런 방식을 더 좋아하셨을 거야. 셋째 고모가 말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할머니는 할아버지 엄 납골당에 안치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사 지낼 일도 없겠네. 아빠가 납골당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와서 인사드려야지. 엄마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모여야 하는 의무도 없어졌고 제사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도 사라졌습니다. 고모들과 만날 일도 현저히 줄어들다. 아빠만 가끔 형제자매들과 만나서 밥을 먹고 오는 정도였습니다. 오늘 고모들 만났는데 너희 안부 물어보더라. 아빠가 집에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별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동호회사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겠지. 저도 담담하게 반응했습니다. 사실 저와 엄마는 고모들과 거의 마주칠 일이 없어졌습니다. 굳이 만날 이유도 없었고 만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엄마였습니다. 그동안 엉불려 있던 엄마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밝아졌습니다. 웃음소리도 많아졌고 표정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엄마 요즘 되게 밝아 보여. 제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기분이야. 엄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로운 기분이. 엄마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야, 엄마. 응, 고마워 아들. 엄마와 아빠는 이제 진짜 부부다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던 두 사람이 이제야 자신들만의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등산이라도 해볼까? 엄마가 어느 날 제안했습니다. 등산. 갑자기 엄마가 놀랐습니다. 잘못을 때 못 해본 거 이제라도 해보자.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동의했습니다. 두 분은 등산복을 사고 등산화도 바쳤습니다. 주말마다 가까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 갔다 왔어. 다음 주에는 관악산 가보려고 등산 얘기를 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새로워 보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요리 교실도 등록했습니다. 아빠가 요리도 배우는 거야?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혼자 다 했으니까 이제는 나도 뭐라도 해봐야지. 아빠의 대답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오늘 나스타 만드는 법 배웠어. 아빠가 만든 파스타 맛보고 싶다. 주말에 해줄게. 부모님이 함께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사상을 뒤에 섰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이 정말로 우리 가족의 전환점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이런 변화를 더욱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아빠 해외여행 가보고 싶지 않아? 어느 날 제가 제안했습니다. 해외여행. 엄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아빠도 놀랐습니다. 왜 안 돼? 이제 자유롭잖아. 돈이 너무 많이 들 텐데. 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할게. 저는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으니까 이제는 본인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정말 괜찮을? 엄마가 걱정했습니다. 당연히 괜찮아? 이런 걸로 돈 쓰라고 벌어놓은 거야. 저의 강력한 헌의에 부모님은 결국 첫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일본이었습니다. 벚꽃이 피는 몸의 도쿄와 교통을 둘러보는 일주일 여행이었습니다. 정말 가도 되는 거야? 출발 전날 가도
엄마는 걱정했습니다. 가야 해, 엄마 이건 권리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의 첫 해외여행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매일 사진을 보내주시고 영상통화로 여행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동호야 후이산이 정말 아름다워. 벚꽃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 부모님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일본 여행에서 돌아온 후 부모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 우리가 너무 작은 세상에서만 살았군. 여행의 경험이 부모님의 시야를 넓혀준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1년에 2번씩 부모님을 해외여행에 보내드렸습니다. 유럽, 동남아시아, 중국 등 다양한 곳을 다녀오셨습니다. 다음에는 어디 가고 싶어? 이번에는 이탈리아가 보고 싶어? 그럼 이탈리아로 준비할게. 부모님의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저의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여행을 다니시면서 부모님은 점점 더 활기차고 밝아졌습니다. 특히 엄마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이런 걸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야. 맞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데라고 하잖아. 엄마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사업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동호야 정말 대단하구나. 아빠가 감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어. 엄마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다 아빠 엄마 덕분이야. 나를 잘 키워줬으니까 제 말에 엄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평생 희생하면서 가족을 지켜준 거 다 봤어. 그런 엄마를 보면서 자랐으니까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야. 이제 고모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던 사촌들은 하나, 둘씩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동호야, 재진이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는데 큰 고모가 조심스럽게 전화했습니다. 아, 그래요? 많이 힘들었나 봐요. 조금만 더 버티면 상황 봐서 직접 올려주려고 했는데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다른 부서로 옮겨줄 수는 죄송해요. 고모, 지금 자리가 없어서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사실 더 이상 복수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고모들은 이미 충분히 혼이 났고 엄마는 더 이상 그들과 엮일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도 동의했습니다. 행사 같은 건 최대한 나 혼자 가마, 아빠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정말로 자유로워졌습니다. 누구는 집을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맞춰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동호야, 내가 그날 제사상을 그엽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야. 엄마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황당하지만 그래도 잘했다 아빠도 덧붙였습니다. 그때는 무작정 화만 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안 그랬으면 아무것도 안 변했을 것 같아. 저는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그날이 우리 가족의 진짜 시작이었던 것 같아. 맞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시작이었어. 엄마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사상을 뒤에 섰던 그날 저는 단순히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가져온 변화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수십 년 억물려 있던 진실이 드러났고 가족의 역학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가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해? 제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건 처음인 것 같아. 엄마의 밝은 표정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사상을 뒤에 섰던 그날은 정말로 엄마에게 절망이 아닌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